청취자님,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막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슥슥 넘기다가 이런 문구를 딱 발견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어떠신가요? 그거 완전 요즘 유행하는 멘탈 코치나 그 힙한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자주 할 법한 말 같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트렌디하고 뭔가 뼈를 때리는 쿨한 조언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엄청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현대의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무려 1860년에 사망한 평생을 엄청난 고독 속에서 사람들을 혐오하며 살았던 19세기 독일의 코수염난 철학자,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진짜. 그게 바로 약간 역설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철학사에서 가장 어둡고 우울한 염세주의자로 낙인 찍힌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가장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죠? 네, 진짜 신기하단 말이죠. 보통 쇼펜하우어라고 하면 그냥 세상을 향해 불평불만만 쏟아낸 비관론자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여러 자료들을 층층이 벗겨내다 보면 그 꼬리표 뒤에 숨겨진 완전히 다른 차원의 통찰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탐구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을 철저하게 비관했던 이 철학자가 도대체 왜 오늘날 우리한테 그토록 깊은 위로와 해방감을 주는지 그 기막힌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서양 철학계에 막 환멸을 느끼고 동양사상, 특히 불교에 빠져들었던 과정도 아주 흥미롭거든요. 나아가서 이 위대한 사상가의 삶에 얽힌 진짜 소름 돋는 모순들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들여다볼 겁니다. 청취자님이 세상을 그리고 본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여정을 위해서 저희가 책상 위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뒀죠. 네, 엄청 많습니다. 요즘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하이스트 출판사의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그리고 유노북스의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21세기 북스의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까지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들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불교관을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해부한 학술 논문도 가져왔고요. 오, 논문까지. 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타 철학자였던 헤겔과의 그 살벌한 라이벌 관계를 다룬 칼럼, 마지막으로 그의 기행과 사상을 총망라한 백과사전 기록까지 싹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청취자님, 만약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남들처럼 SNS에 그럴싸한 행복을 전시해야 한다는 강박에 지쳐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엄청난 해독제가 될 겁니다. 진짜 그럴 거예요. 확실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8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이나 어떤 외부 물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에는 명백하고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훌쩍 벗어나서 온전히 홀로 남겨져야 하고 그 홀로 남겨진 자신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지가 전부라고 역설한 거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 유명한 제목이 바로 여기서 튀어나온 거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지는데요. 인생이 원래 고통으로 세팅되어 있다면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누가, 아니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을 떠받치는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기둥, 의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will인데요. 청취자님,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막 새해 첫날에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 다짐할 때 쓰는 나 이거 기필코 해내고 말 거야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인데요? 그가 말한 이 의지는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맹목적이고 끈질긴 생명력, 좀 더 거칠게 말하면 비합리적인 욕망의 덩어리를 뜻합니다. 욕망의 덩어리요? 네, 막 번식하려는 본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본능,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그 밑빠진 독 같은 욕망 있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스스로 똑똑한 척 해도 결국 이 거대한 욕망, 즉 맹목적 의지의 지배를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척하지만 결국 욕망의 노예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 맹목적 의지 때문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게 되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우리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놈의 작동 방식이 약간 이런 거군요. 제가 최신형 스마트폰이 너무 갖고 싶어서 막 며칠 밤낮을 알아요. 이때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거죠. 네, 엄청 고통스럽죠? 그러다 결국
막 할부로 긁어서 스마트폰을 딱 삽니다. 손에 쥐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데 그 행복은 길어야 일주일 가나요? 곧장 그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아무 감흥이 없어지고 확 지루해집니다. 그럼 또 다른 새로운 태블릿이나 명품 시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부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의 시계추요? 네, 욕망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막 고통스럽고 막상 그 욕망이 채워지면 순식간에 권태와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권태를 벗어나려고 또 다른 욕망을 쫓으면서 다시 고통의 굴레로 쑥 들어가는 거죠. 이 끝없는 시계추 운동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바로 맹목적 의지인 것입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요? 진짜 숨막히도록 염세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반박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현실적인 통찰이네요. 그렇죠. 팩트 폭행이죠. 근데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욕망으로 막 굴러간다고 외치던 쇼펜하우어랑 동시대에 세계관이 진짜 180도 완전히 다른 철학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진짜 지겹게 들었던 그 이름, 헤겔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해겔이죠.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를 다룬 칼럼을 보니까 이건 뭐 단순한 철학적 논쟁을 넘어서 거의 진흙탕 싸움 수준이던데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앙숙관계 중 하나죠. 19세기 초반에 헤겔은 그야말로 철학계의 아이돌이자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아주 굳게 믿었거든요. 쇼펜하우어랑은 완전 반대네요. 네, 완전 반대죠. 헤겔은 세계가 이성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아주 웅장하고 낙관적인 역사관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프로이센 국가의 지배 인용까지 뒷받침하는 진짜 거물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었군요. 반면에 세계를 비합리적인 맹목적 욕망의 시계추로 보았던 쇼펜하우어한테는 저 이성으로 포장된 헤겔의 낙관론이 그야말로 헛소리 그 자체로 들렸던 거죠. 아, 그래서 싫어했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백과사전 자료를 보다가 진짜 육성으로 빵 터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청취자님, 한번 들어보세요. 30대 초반에 패기 넘치는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의 강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드디어 대학에 입성했죠. 그런데 그가 자기 첫 강의를 언제 열었는지 아십니까? 하필이면 당대 최고 인기 교수이자 학계의 거두였던 그 헤겔의 강의 시간과 정확히 똑같은 시간대에 자기 강의를 딱 열어버린 겁니다. 와, 말 그대로 그냥 선전포고를 날린 셈이죠. 학생들한테 자, 헤겔의 가짜 철학과 나의 진짜 철학 중 무엇을 선택할 테냐 하고 정면 대결을 신청한 겁니다. 아니, 이건 마치 홍대 클럽에서 갓 데뷔한 신인 인디밴드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팝스타의 내한 공연이랑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콘서트를 열어놓고 내 음악이 진짜야 라고 막 외치는 꼴이잖아요. 진짜 무모했죠. 뭐 당연히 어땠겠습니까? 학생들은 전부 헤겔의 강의실로 구름대처럼 몰려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진짜 파리만 날렸죠. 결국 그는 단 한 학기 만에 아주 쓸쓸히 강의를 접고 대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네, 아주 굴욕적인 퇴장이었죠. 그리고 평생 고독한 야인으로 남게 되죠. 근데 그가 서양 철학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막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눈을 돌린 곳이 아주 뜻밖의 방향이더라고요. 바로 동양 사상이었죠. 네, 서양 철학사에서 진짜 아주 이례적이고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동양 철학, 특히 그 우파니샤드와 불교의 진가를 알아보고 깊이 매료된 이른바 유럽 최초의 불교도로 불립니다. 오, 유럽 최초의 불교도요? 1814년경에 동양의 고전들을 번역본으로 딱 접한 그는 엄청난 전율을 느낍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고통을 낳는 비합리적 욕망으로 보고 그 욕망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적 태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자신의 철학적 결론이 이미 수천 년 전 동양의 가르침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와, 내가 막 평생을 바쳐서 힘겹게 도달한 깨달음이 저 멀리 동양의 오랜 경전에 이미 그대로 적혀 있었다면 저라도 진짜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유레카를 외쳤겠죠. 특히 그는 불교가 기독교처럼 세상을 창조한 어떤 절대적인 신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 즉 명백한 무신론적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극찬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아주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논문 말씀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술 논문, 쇼펜하우어 불교관에 대한 비판인데요. 과연 이 독일인 아저씨가 불교를 진짜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느냐는 아주 묵직한 의문을 툭 던집니다. 맞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쇼펜하우어가 아주 치명적인 통합론적 오류를 범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인도의 브라만교, 그리고 불교 등 여러 종교의 그냥 표면적인 특징들을 전부 하나로 뭉뚱그려버렸다는 거예요. 뭉뚱그렸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 종교들이 각자 역사적 맥락이나 교리는 완전히 다른데 결국은 자신이 주장하는 의지의 부정이라는 결론을 향해 가는 다 똑같은 가르침이다 라고 자기 입맛에 맞게 통합하고 포장해버린 거죠. 아, 자기 입맛에 맞게 포장했다? 그렇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교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까? 가장 깊은 뿌리, 즉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의 거대한 충돌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뼈대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맹목적 의지잖아요. 네, 모든 것의 바탕에 의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불교의 핵심 세계관은 어떤가요? 무아, 즉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나 본질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된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한다는 연기론. 곧 반본질주의가 불교의 심장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까 완전 극과 극, 상극이네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는 괴물이야 라고 막 외치는 반면에 불교는 야, 그 괴물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인연에 따라 잠시 뭉쳐있는 허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와,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님,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의 뼈대와 진수를 있는 그대로 다 존중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었네요. 그냥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한 염세주의와 의지라는 이름의 그 맞춤형 정장을 딱 입어놓고 그 위에다가 불교라는 아주 화려하고 이국적인 넥타이를 자기 취향껏 골라서 매치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군요? 아주 탁월하게 맥락을 짚어내셨습니다. 자신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어떻게든 증명하고 멋지게 장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의 특정 요소들만 편식하듯이 쏙쏙 차용했던 거죠. 입맛대로 골라먹은 거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유럽 지식인들이 동양을 되게 미개하다고 무시하던 그 시절에 그 사상의 깊이와 가치를 대중에게 그토록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소개했다는 역사적 공로만큼은 결코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그 오독조차도 그만의 어떤 독창적인 철학을 완성하는 아주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최종 종착지인 윤리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인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지독하고 이기적인 욕망, 즉 의지의 꼭두각시라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돕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다들 자기 배만 불리려고 막 남을 물어뜯어야 정상 아닙니까? 바로 그 질문. 이기적인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의 위대함이 진짜 찬란하게 딥납니다. 그는 도덕의 유일한 뿌리를 칸트처럼 아주 차가운 이성이나 의무감 같은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았는데요? 철저하게 인간의 감정, 바로 동정심에서 찾았죠. 이성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냥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도덕의 근원이라는 거군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툭 나오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요, 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딱 볼 때 우리는 아주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딱 느낍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군요. 네, 겉보기에는 너와 내가 완전히 분리된 개체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똑같은 그 고통스러운 의지의 바다를 공유하는 한 배를 탄 존재들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타인의 눈물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공감 능력, 그것만이 이기적인 인간을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확 끌어올리는 유일한 힘이라고 통찰한 것이죠. 와, 이것은 너다. 진짜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낀다. 그래서 이 동정심의 범위가 단순히 인간을 넘어서 동물에게까지 넓게 확장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본 거죠. 백과사전 자료를 보니까 그가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반려견 푸드를 진짜 끔찍하게 아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냥꾼의 총에 맞고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원숭이, 또 어미를 잃고 막 울고 짖는 새끼 코끼리의 슬픔을 책에서 직접 언급했죠. 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동물을 그냥 영혼이 없는 기계 취급하면서 그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엄청 분노하고 강력히 반대했다면서요. 아니, 19세기에 동물권 보호를 외치다니
진정한 공감의 아이콘 아닙니까? 네, 모든 생명이 결국 같은 맹목적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그의 그 이론적 철학이 낳은 아주 자연스럽고 위대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아, 불안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쇼펜하워라는 인물을 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되게 입체적으로 조명하기로 한 만큼 이 아름다운 철학의 이면에 아주 깊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매우 불편하고 어두운 그림자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아, 네.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확실히 선을 하나 긋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자료들에는 인간 쇼펜하워가 가졌던 젠더와 인종, 종교에 대한 매우 극단적인 사견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들으시면 꽤 놀라실 수 있어요. 저희 진행자들은 이러한 편견을 전혀 동의하거나 옹호하지 않고요. 오직 이 천재적 철학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이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역사적 기록을 펼쳐보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님, 백과사전에 기록된 그의 모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 쇼펜하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순의 결합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흑인 노예제를 두고 인류 전체에 대한 수치스러운 범죄라며 맹렬히 비판하는 아주 선구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은 또 깨어 있었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지독할 정도의 여성 혐오자이기도 했죠. 그는 에세이에서 여성은 평생 이성이 발달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으며 본성적으로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실드 불가네요. 게다가 성격과 지능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고 굳게 믿어서 막 열등한 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우수한 남녀만을 교배시켜야 한다는 끔찍한 우생학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라는 이유로 아주 강한 반유대주의적 시각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니, 진짜 머리가 멍해지네요. 막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며 이것은 너다 라는 보편적 동정심을 설파했던 철학자가 어떻게 현실에서는 여성과 특정 인종, 종교에 대해서 그토록 잔인하고 옹졸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을까요? 머릿속에 두 명의 자아가 살았던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꽤 당혹스러우실 텐데, 하라님, 우리는 이 천재의 빛나는 윤리학과 그의 끔찍한 개인적 편견을 도대체 어떻게 소화해야 합니까? 위대한 사상가도 결국은 자신이 굳게 발딛고 선 그 시대의 한계와 또 개인적인 신경증적 기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역사적 단면이라고 봅니다. 한계가 명확했군요. 그는 이성을 불신하고 감정과 직관을 중시하는 철학을 세웠지만 정작 그 직관이 만들어낸 본인의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편견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씁쓸하네요. 하지만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의 그런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그가 이룩한 이론적 성취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깊게 의심하고 그 밑바닥에 있는 억눌린 욕망, 즉 무의식에 가까운 의지를 해부했다는 점은 훗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칼 융의 심리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 프로이트 심리학의 씨앗이 되었군요. 네. 또한 도덕의 기초를 어떤 딱딱한 법칙이 아닌 공감과 연민에서 찾은 그 업적은 현대 윤리학과 심리학의 아주 단단한 추춧돌이 되었고요. 뼈아픈 모순을 안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사상의 궤적만큼은 시대를 초월해서 독립적인 생명력을 얻었다는 뜻이군요.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아주 맹렬한 지적 탐구였습니다. 네, 진짜 다이나믹했죠. 청취자님,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유행이 훌쩍 지난 낡은 외투를 입고 푸들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아주 고독하게 산책하던 이 괴팍한 노인. 그는 당대 주류 철학계의 조롱과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심해를 탐구했습니다. 네, 정말 뚝심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끝내 톨스토이, 니체, 바그너 같은 인류의 거장들에게 깊은 영향을 불어넣은 철학사의 우뚝 선 봉우리가 되었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서평의 독자가 인용한 괴테의 문장이 다시금 쫙 떠오르는데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좋네요. 네, 쇼펜하우어의 그 모순 가득했던 하지만 치열했던 삶 전체가 어쩌면 이 한 문장의 생생한 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의 박수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삶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나의 삶, 나만의 고요한 내면의 방이 열린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죠.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붓캐스트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쇼펜하우어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그 맹목적인 의지,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욕망이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막 알고리즘과 SNS가 24시간 내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게 만들며 계속해서 새로운 결핍을 억지로 팡팡 생산해내는 이 현대사회야말로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상상했던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고통의 시스템이 아닐까요? 와, 듣고 보니 진짜 섬뜩하네요. 이 거대한 욕망의 기계, 끊임없이 돌아가는 고통의 시계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만의 조용한 행복을, 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톡북의 북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